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제1부, 제1편, 제5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안에 있음 그 자체입니다. 안에 있음 그 자체.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5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한 번에 다 하지 못하고 반씩 나누어 가지고 오늘 전반부 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할 시간,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오늘 강의가 존재할 시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보고 강의를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재할 시간 먼저 시작을 해서 서론이 있었죠. 네, 서론이 있었는데요. 서론 부분은 존재 물음에 관한 것이었죠. 존재 물음을 가로막는 선입견 이야기도 하고, 존재 물음의 구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존재 물음의 과제, 존재 물음의 방법,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존재 물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것이 서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1부, 제1편으로 들어와서 이야기됐던 것들은 먼저 현존재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존재 분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보니까 현존재는 세계 내 존재더라. 그래서 세계 내 존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더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내 존재라고 할 때 세계의 세계성, 이게 3장에서 했는데 상당히 큰 챕터죠. 그래서 세계의 세계성을 했고, 그리고 나서 4장에서는 함께 있음, 더불어 있음 이라고 하는 및 자인의 문제하고, 그리고 특별히 자기 자신으로 있음 이야기하면서 다스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세계의 세계성에서 이야기했을 때 망치에서부터 세계까지 이르는 여기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4장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다루어서 세계라고 하는 것과 세계 안에 있다는 것을 좀 더 풍부하게 다루어 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3장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타인들이 다루어지고, 이게 이제 공존재 혹은 공현존재라고 하는 거죠. 공현존재 같은 타인도 다루고, 이 자기도 좀 더 다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일상성 속에서 살아가는 자기는 알고 보니까 그들이더라. 이런 얘기까지 한 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이야기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내 존재라고 하는 걸 좀 더 다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존재가 또 뭔가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바로 이 5장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강의 내용도 전체 14장 존재와 시간 전체 14장 중에 서론에서 2개의 장이 있고요. 그리고 1부, 1편 6개의 장이 있죠. 오늘은 이 5장의 전반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에 또 6개의 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강의가 존재화 시간의 거의 절반 부분까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안에 있음 자체 부분이 어렵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같이 읽어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독서가 중단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 강의가 계속해서 존재화 시간의 내용을 읽어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안에 있음 그 자체를 다루는 5장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죠. 매우 많은 절이 이 5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28절은 안에 있음에 대한 주제적 분석이 가지는 과제라고 해서 이 28절이라고 하는 5장 전체 5장의 서론이 되는 거죠. 5장의 서론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5장은 가와 나로 나뉘게 됩니다. 5장은 가와 나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가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부분. 그래서 거기에 다의 실존론적 구성 이 부분을 할 텐데요. 29절에는 처에 있음으로서의 거기에 있음, 처에 있음의 한 양태로서의 공포, 이해로서의 거기에 있음, 이해와 해석, 해석의 파생태인 발언, 거기에 있음과 말, 언어 이렇게 29절에서 34절이 가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28절이라고 하는 서론적인 부분하고 더불어서 가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 부분을 또 한 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구성에 관한 이야기를 보기만 해도 우리가 상당히 안에 있음 그 자체의 큰 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독일어로 인자인이라고 하죠. 이것은 세 가지로 크게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에 있음, 이해,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안에 있음의 주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일상적 존재와 현존재에 빠져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에 있음, 이해, 말까지만 하면 세 가지가 되고 빠져 있음까지 하면 네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가 어떨 때는 이렇게 세 가지로 하고 어떨 때는 네 가지로 하기 때문에 좀 정합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그런 정합성을 따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하이데거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잘 따라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에 거기에 실존론적 구성 이 부분을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세 가지의 주요한 이야기가 처에 있음과 이해와 말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처에 있음으로서의 거기에 있음 이야기를 하고 하이데거가 처에 있음의 한 사례로 공포를 들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처에 있음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공포라고 하는 이런 양태를 소개해 주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해로서의 거기에 있음, 이해를 이야기하고 또 이해가 형성되고 나는 것을 해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또 이해와 해석을 다루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의 파생태인 발언, 진술이라고도 하죠. 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음과 말이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와 해석, 발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해석학이라고 하는 특히 철학적 해석학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 있음과 말 이것들은 이제 언어 철학 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부분으로서 매우 난해하고 어렵고 또 그리고 매우 풍부하고 매우 유의미한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처해 있음, 뭐 공포 이런 것들은 특별히 감정, 기분, 정서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굵직굵직한 현대 철학의 주요한 부분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매우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이 29절에서부터 34절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분량도 매우 많거니와 또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상당히 긴 설명이 이루어지면서 이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5장의 서론격인 제28절 안에 있음이라는 주제적 분석이 가지는 과제 부분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존재에 대한 실존론적 분석론은 세계 내 존재를 주도적인 주제로 삼았죠. 우리가 현존재를 분석하자, 다자인스 아날리틱을 하자고 해놓고 뭘 했습니까? 세계 내 존재로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세계성, 그리고 이제 누구인가란 물음과 더불어서 타인과 자기, 그리고 이제 내 존재,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내 존재를 주도적으로 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존재는 세계 내 존재다. 그래서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틀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계의 구조 계기, 그리고 현존재의 일상성에서 그 존재가 누구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 3장과 4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뭘 하느냐, 이 5장에서는 안에 있음 자체의 현상으로 한번 다시 들어와야 된다. 이제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면서 세계 내 존재의 구조 전체성을 가져오고 현존재의 존재를 염려로 파악하는 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현존재의 존재를 염려로 파악하는 것은 6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6장에서 이제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상 1부 1편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논의들은 철학적 인간학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은 상당히 인간에 관한 이야기들인 거죠. 현존재가 인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현존재 분석론을 하는 것이 철학적 인간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 하이데거가 하려고 하는 것은 기초 존재론인 거죠. 푼다멘탈 온톨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존재론을 펼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의 의도는 철학적 인간학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존재 사유에 있어서 존재론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토대를 닦는 것으로서 이런 실존론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있음을 다룰 때 구성 계기들, 이게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아까도 이야기했던 처에 있음, 이해, 말이라고 하는 세 가지입니다. 이 구성 계기 세 가지가 동일 근원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동근원성, 어떤 분은 등근원성이라고 했는데요. 독일어로 글라이히 우어 슈프링리카이트라고 하죠. 이제 우어 슈프링리카이트는 이제 근원성을 말하는 것이고 글라이히라고 하는 것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동근원성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이것이 등근원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둘 다 뭐 가능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그 산바리처럼 이 세 가지가 똑같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의 있음과 이해와 말이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동근원성 혹은 등근원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동근원성이 뭐 그러나 더 좋은 어떤 번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체와 객체의 교류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전통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현존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러한 주객이라고 옛날에 말했던 것의 사이에 있는 어떤 이제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이 사이가 눈앞에 있는 두 개의 화합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그 자기와 이런 이제 세계 내부적 존재자들과의 어떤 이제 그 연결되어 있는 어떤 사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내 존재는 각자 자신의 다로서 존재하고 있죠. 현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 존재하기 때문에 현 존재는 어떻게 보면 그 눈앞에 있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거기에라고 하는 이제 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와 저기에를 의미한다는 거죠. here라고 there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저기에서 이해가 되고 방향을 잡으면서 배려하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때 그렇다는 거죠. 보통 이제 여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배려하는 어떤 관계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작동하냐면 저기 컵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가져가야겠다라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에가 어떻게 보면 먼저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저기에 있는 그 애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를 없애고 방향을 잡으면서 가면서 이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저기에라고 하는 것은 세계 내부적으로 있는 것, 세계 내부적 존재자가 있는 것이 저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거기에라고 하는 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와 저기에 here과 there이 이제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그 다의 구성 방식,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이 다의 구성 방식하고 안에 있음, 인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렇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의 구성 방식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에 있음과 이해와 말이라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처에 있음, 베핀틀리카이트라고 하는데 유정성으로 옛날에 유정성이나 정상성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기분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런 이제 정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처에 있음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고요. 베핀틀리카이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페어슈텐인데 영어로 하면 understanding인 것이죠. 그리고 말은 레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처에 있음과 이해와 말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를 구성하고 있고 또 이것은 또 안에 있음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현 존재가 이미 세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계 안에 처해 있는 그래서 이제 세계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어떤 기분을 가지게 되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이제 그 상태를 처해 있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지 않은 적이 없죠. 어떤 그 세계 안에 항상 우리가 있죠. 어떤 세계 안에 비 오는 세계일 수도 있고 따뜻한 세계일 수도 있고 차가운 세계일 수도 있고 밝은 세계일 수도 있고 어두운 세계일 수도 있겠지만 뭐 금속으로 둘러싸인 세계일 수도 있고 나무로 둘러싸인 세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세계 속에 처해 있지 않은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처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감정과 정서와 기분 같은 것을 가지게 되는 하이데거가 더 이렇게 이제 선호하는 단어는 기분입니다. 기분. 그래서 슈팅뭉이라고 하죠. 슈팅뭉 이것은 이제 조율이 된다는 말입니다. 기분으로 번역된 것은 이제 조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세계 안에 처해 있으면 그 안에서 조율이 돼가지고 어떤 우리가 감정적인 어떤 그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 존재는 이런 자신의 처해 있음을 이해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해가 있다는 거죠.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해를 통해서 세계와 자신을 해석하고 기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해 있음이 기분하고 연관이 된다면 이해는 기획투사. 기획투사라고 하는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해는 현 존재가 자신을 존재 가능으로
존재 가능으로 가능 존재로 파악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자신을 기획투사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해고요.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말. 현존재는 자신의 처해 있음과 이해를 말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은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고 말은 현존재의 존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처해 있음과 이해와 말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구성 방식이고 안에 있음의 구성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처해 있음으로서의 거기에 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존재론적으로는 처해 있음이고 존재적으로는 가장 일상적이고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분 잡혀 있음입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가 세계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적으로 처해 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기분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짢은 기분이나 불쾌감이나 기분이 잡혀지거나 뒤바뀌거나 심지어 난 아무 기분이 안 나. 그냥 다 권태로워.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현존재가 자신에게 실증을 내고 존재가 부담으로 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안에 있음으로 항상 처해 있음으로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기분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철학 교수님의 교양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또 이렇게 하이데거를 전공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던데 본인이 처음에는 하이데거 철학을 공부할 때 철학과니까 수업의 일환으로 공부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개념도 외우고 이해도 하고 이렇게 학습하듯이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연애를 하고 청년 시절에 실연을 당하면서 갑자기 하이데거의 이야기가 그야말로 생생하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하이데거를 진심으로 더 공부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그때 본인이 많이 느꼈던 그리고 공감했던 부분들이 이 기분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이제 기분에 사로잡혀 있음. 우리가 굉장히 세계 안에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기분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존재는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기분 없애야지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분 생겨나게 해야지 기분 만들어내야지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분은 우리가 어떤 세계에 처하게 되면 근원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식보다 기분이 더 근원적으로 열어 밝힌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이데거의 굉장히 큰 특징이죠. 인식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근대 철학하고 다르게 하이데거 철학은 기분이 매우 근원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분을 매우 강조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기분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현존재는 자신이 실존하면서 존재해야 하는 떠맡겨진 존재로 밝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하나의 짐인 거죠. 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아가면서 현존재는 내가 존재하고 있고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팍투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 팍티지 팩트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현사실성이라고 부릅니다. 현사실성.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팩트, 그냥 팩트를 말한다기보다는 그건 사실이야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그거보다는 현존재의 사실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저기에 돌이 있는 사실성이 있고 볼펜이 있는 사실성이 있죠. 그 사실성하고 다르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 사실성은 현사실성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로 이 세상에 이렇게 있다는 그러한 사실성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사실성하고 돌이 있는 사실성, 동물이 있는 사실성은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성을 현사실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존재는 사실은 이런 이제 그 현사실성에 이제 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은폐되어 있지만 현존재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은 있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던져져 있음이라고 부릅니다. 내던져져 있음. 누가 던졌는지 잘 몰라요. 누가 돌을 던지듯이 탁 던져가지고 탁 꼽혀가지고 이제 눈 떠보니까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있구나. 나 또 있어야 되는구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삶이라는 짐을 떠맡아가지고 이 짐을 안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을 떠맡아가지고 존재를 떠맡아가지고 내던져가지고 이렇게 사실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러한 이제 현사실성, 이것은 눈앞에 있음에 귀속되는 사실성, 저기에 돌이 하나 있다, 저기에 볼펜이 하나 있다, 이런 사실성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떠맡음의 현사실성, 이것을 이제 내던져져 있음과 연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처해 있음으로써의 거기에 있음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중요한 어떤 개념들이 나오는 거죠. 처해 있음 이야기할 때 기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슈틴문, 예. 그리고 이제 팍티지테트, 현사실성이 있고, 게보르페나이트, 던져져 있음. 옛날에 피투성이라고 했죠. 피투성. 던져졌다는 말로서 한자적으로 표현해서 피투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처해 있음으로써의 거기에 있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존재는 기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기분은 덮쳐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계 내 존재로 존재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에게 엄습해 온다 이런 말 하죠. 이 덮쳐온다는 말이 이제 엄습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세계 내 존재 전체를 열어 밝히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뭔가를 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근원적인 것이 바로 기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내 존재자와 현존재가 세계 내 존재자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이런 처해 있음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처해 있음 안에 있는 것만이 손 안에 있는 것을 위협으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처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어떤 세계 내부적으로 우리가 교섭하는 것에 대해서 저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저건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막 누군가 칼을 들고 있다든지 칼이 두렵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러나 내가 요리할 때는 그래 두렵지 않죠. 칼이 이렇게 이제 처해 있음 안에 있는 것이 손 안에 있는 것을 위협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근원적인 정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처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연관되냐면 느낌, 계피일이라든지 촉발, 어펙치온, 감정, 어펙트, 촉발된 것, 이런 이제 느낌과 촉발과 감정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처해 있음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이제 것이기에 접촉도 되고 느낌도 되고 촉발도 되고 이렇게 다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요즘 현대 철학에서 많이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하이데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제 처해 있음이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많이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스피노자 연구와 더불어서 아펙투스, 아펙시오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정동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정동이론. 이런 정동이론과 하이데거가 말하는 처해 있음이 또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하이데거적인 어떤 이제 사고방식에서는 밑바탕에 이런 이제 처해 있음과 기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느낌, 촉발, 감정 이런 것들은 다 처해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매우 이런 이제 정서적인 세계를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순수한 이론도 기분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과 이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기분보다는 더 이렇게 이제 덜 근원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감정과 느낌 이런 것들은 다 처해 있음의 양태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해 있음의 양태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감정에 대한 어떤 연구는 심리학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다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해석된 것은 서양에서는 최초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중에 그 영혼론이 있죠. 영혼론. 페리 푸시케스라고 하는 영혼론이 있는데 이 영혼론은 사실은 한편으로는 영혼이란 말이 영혼이란 말이 뭡니까? 한편으로는 생명이고 한편으로는 영혼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생물학과 심리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감정에 대한 논의는 이런 심리학적인 논의라고도 할 수 있을 법한 이런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 감정을 잘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을 어떻게 잘 자극해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런 이제 수사학이 감정의 이제 파테라고 하는 이 감정의 연구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최초로 세계적으로 수행된 해석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정도의 이런 감정의 어떤 이론이 스토아파, 교부신학, 스콜라신학, 근세까지 큰 차이 없이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게 전승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에 대한 존재론적 해석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큰 진전이 없었다고 하이데거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상학이 자유로운 시각을 마련했다는 거죠. 특히 막스 쉘러가 이제 이런 그 동감의 본질과 형태들 이런 이제 그 감정 현상학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참고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쉘러가 아우구스티누스하고 파스칼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감정에 대해서 해석을 발전시킨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 감정, 촉발, 정서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느낌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과 연관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현사실성 그리고 내던져져 있음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런 처해 있음의 한 양태로서 공포를 다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더 본래적인 어떤 그 기분은 불안입니다. 불안. 하이데거에게는 공포보다는 불안이 더 근원적이고 더 중요한 기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불안은 나중에 다루는 것이고 처해 있음의 한 양태로서의 공포를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공포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합니다. 공포의 대상, 그리고 두려워함 자체, 공포의 이유 이렇게 세 가지로 다룬다는 거죠. 하이데거가 이제 공포를 다룰 때 이제 흔히 많이 이야기되는 것처럼
불안은 대상이 없는데 공포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죠. 실존주의자들은 대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이데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포는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하이데거 입장에서 공포는 그 공포의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손안의 것, 눈앞의 것, 공동현존제인 존재자 이 세 가지가 바로 공포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의 대상은 손안의 것, 도구, 그리고 순전한 사물, 도구 맥락에서 벗어난 순전한 사물, 그리고 이제 사람도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포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뭐냐면 유해하고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의 공포를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우 유해한 존재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공포의 대상들은 방면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방면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 구성되어 있는 어떤 그런 그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부엌 같은 게 방면이죠. 그래서 칼과 도마와 냄비가 있는 이런 이제 그 곳이 바로 그 방면이죠. 방면. 그래서 이제 손 안에 있는 것들의 이런 그 공간성이 바로 이런 이제 그 방면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공포의 대상은 방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방면에서. 그래서 이제 섬뜩하게 가까이에서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두려운 사람이고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뭐 깽단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이제 깽단들이 있는 으슥한 어떤 곳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있는 혹은 이제 깽단 아지트 같은 곳에서 그들이 나와서 총을 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방면에서부터 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섬뜩한 건데 가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적중돼 가지고 우리에 해를 끼칠 수도 있고 해를 끼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해를 끼칠까 해를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애매한 게 더 두려움을 증폭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자체가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 자체는 뭐냐면 이렇게 위협적이고 해를 끼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이제 닥치게 놓아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에게 올 수 있고 가까워 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두렵다는 거죠. 그리고 공포의 이유입니다. 이 공포를 두려워하는 자는 현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문제가 되고 자기 존재가 문제가 되는 존재자만이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공포라는 기분이 현존재를 거기 있음에서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두려움? 난 아들에게 무슨 사고가 일어날까 걱정된다. 이거는 이제 왜 두려워하는 거죠? 그와 함께하는 공존재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바로 그 처해 있음의 한 양태로서의 공포로서 일종의 이제 기분, 슈티뭉인 이 기분의 하나의 이제 그 사례로서 공포를 하이데거가 현상학적으로 분석해 주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어떤 그 기분에 대한 현상학적인 연구,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특별히 하이데거는 이런 이제 사실은 그 공포뿐만 아니라 불안이라든지 많은 이런 이제 감정들을 하이데거가 감정과 기분들을 분석할 수 있었는데 분석이 되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뭐 이 책이 이런 기분을 분석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끊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처해 있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이해로서의 거기에 있음입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이해는 언제나 기분 잡힌 이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처해 있음과 이해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분 잡혀 있는 이해고요. 현존재의 그 때문에 이거 앞에서 우리가 세계의 세계성 할 때 이야기를 했죠. 궁극 목적이 여러 밝혀져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와 더불어 유의미성도 여러 밝혀져 있죠. 그래서 그때 기억나시죠?
그 움쭈니, 보름빌렌이니 이런 거하고 이렇게 이제 그 페어바이젠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지시 목적의 계열이 있고, 이것을 이제 유의미하는 이제 그 베도이텐의 계열이 있는데, 이런 이제 유의미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열어 밝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의미성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자체가 열어 밝혀져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이고 하나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계가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그 세계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사물들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것들의 목적의 어떤 연관관계, 의미의 연관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의 어떤 연관관계가 되고 우리 한 세계를 이해한다는 건 바로 이러한 목적과 의미를 잘 이해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한 세계를 잘 이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해한다라는 말을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존재적 차원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너 휴대폰 이해했니라면 내 휴대폰을 쓸 수 있으면 이해했다는 거죠.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은 그걸 이해한 거예요. 자동차를 이해했단 말은 자동차를 몰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실존 범주에서 말하는 이해는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이것은 존재할 수 있음, 자인 쾌넨, 존재 가능이라고 하는 현존제의 존재 양식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넘어서요. 현존제가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현존제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추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자가 아니고 현존제는 그 자체로 가능 존재입니다. 쾌넨 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쾌넨 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가능한 존재가 바로 현존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존제가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가능이자 가능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것도 할 수 있고 저러한 것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저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한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휴대폰을 다룰 수 있고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고 기계를 다룰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부차적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 실존 범주에서 이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존재 가능이자 가능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공허한 논리적 가능성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우발성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 범주에서의 이제 이런 그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든지, 그래서 이제 가능성, 필연성, 현실성, 뭐 우발성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가 가능 존재이자 존재 가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가능성은 눈앞에 있음의 양태적 범주로서의 가능성인 거죠. 이것은 뭐냐면 그 씨앗이 나중에 도토리 나무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눈앞에 있음의 양태적 범주로서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직 현실화 안 된 거죠. 아직 필연적이지도 않은 거. 그래서 단지 가능한 것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실성이나 필연성보다 하위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말하는 이제 가능성이고요. 실존 범주로서의 가능성은 현존제의 가장 근원적이고 최종적이고 적극적이고 존재론적이고 아주 그 수식어가 많죠. 가장 근원적이고 최종적이고 적극적이고 존재론적인 규정으로서의 가능성인 거죠. 너는 가능성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바로 현존제가 바로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존 범주로서의 가능성은 내던져진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이지만 또 동시에 내던져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연관관계가 현존제를 좀 더 이렇게 더 그 통합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눈앞에 없다. 앞으로 눈앞에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의 의미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 가능. 이것이 바로 이제 현존제의 어떤 그 중요한 의미로서의 이제 그 존재 가능이고요. 이해로서의 현존제는 자신의 존재 가능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앞에 있지 않다고 아는 게 아니라 이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능을 안다는 것이 바로 이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하이데거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에는 기획투사가 있습니다. 기획투사. 이런 이제 이해는 그 안에 기획투사라고 하는 실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현존제를 유의미성과 그 때문에 보름빌런으로 기획투사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 살면서 기획투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존제는 이미 기획투사했으며 그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기획투사하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그 가능 존재로서의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해라고 할 때는 우선 가능 존재, 존재 가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획투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현존제의 존재 양식이 바로 기획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존제는 항상 실제로 있는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언제나 가능 존재이고 언제나 기획투사를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다음을 늘 내다보는 존재가 바로 현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존론적으로 항상 현존제는 존재 가능 아직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있는 거죠. 아직 아니다. 그리고 또한 현존제는 자신이 되거나 자신이 되지 못하거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너 자신이 되라 라고 하는 격언이죠. 니체가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하는 너 자신이 되라는 말이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충고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이 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존재가 바로 현존제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투사는 언제나 세계 내 존재의 여러 밝힘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해라고 하는 것, 기획투사라고 하는 것, 존재 가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언제나 그냥 자기하고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세계 내 존재로서의 현존제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를 할 때는 언제나 세계가 언제나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 그 자체의 이해는 언제나 세계에 대한 이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이제 시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야, 봄인 거죠. 봄. 실존론적인 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실존론적으로 보고 실존과 관계된 시야를 투명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투명하다는 것은 세계 내 존재 전체의 열어 밝혀져 있음을 세계 내 존재의 본질적인 구성틀의 계기를 두루 관통하여 장악하고 세계 내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실존론적인 어떤 측면들을 다 보는 것을 이제 투명하게 자신을 본다는 거죠. 불투명성은 그렇게 못 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아중심적인 착각을 가지고 세계도 잘 모르는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이 불투명하게 살아가는 거죠. 투명하다는 오히려 실존론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요. 이때 이 시야는 바로 실존론적인 봄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냐면 실존론적인 차원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자신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배려가 보는 것은 둘러봄이라고 하거든요. 이 둘러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봄을 말하는 겁니다. 저기 폰이 있는데 내가 저 폰으로 전화를 해야지. 저기 펜이 있는데 내가 펜으로 글씨를 써야지. 내가 이제 그렇게 사용할 거 없나 이렇게 막 둘러보는 거 있죠. 이것을 이제 이 둘러보면서 사용하려고 보는 것을 둘러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은 값싼 이해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하지만 실존론적으로 보는 것은
이러한 뭐 자기 자신이 된다든지 자기 자신이 되지 않는다든지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기획투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하고 연관된 것이 바로 실존론적인 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말하는 직관과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해의 봄에 비하면 파생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스승인 후설의 현상학적인 본질 직관도 이런 실존론적인 그 이해에 근거하고 있는 파생적인 걸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가능성으로 기획투사함에는 이미 존재 이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죠. 자인스 페어스텐트니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 이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 존재 이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시선까지 가야지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존재 이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는 상당히 뒤에 가서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가능성으로 실존론적으로 기획투사하는 것은 존재 이해가 또 더 근원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해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해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32절 해석이에요. 현존재는 이해로서 자신의 존재를 가능성으로 기획투사한다고 했죠. 이게 이제 존재 가능이라고 했었는데, 이러한 이제 기획투사가 스스로를 형성할 수 있는 형성이 바로 해석인 거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형성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해가 있어야지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해석에서 이해는 이해 자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더 근원적이고 여기에 이제 해석이 형성된 거죠. 해석은.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현존재에서 우리가 이해와 해석을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본래적이지만 일상적인 현존재라고 하는 것은 비본래적인 거죠. 하지만 진정한 것입니다. 참된 어떤 이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상적으로 둘러보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둘러봄이 발견했다는 건 뭐냐면 이해된 세계가 해석됐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손안의 것이 이해의 시야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비본래적이고. 그래서 이제 저게 무엇으로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서 이제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알스 구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s입니다. 영어로는 as. 뭐뭐으로서. 이해라는 것이 이런 거죠. 뭐뭐으로서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저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이해가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되겠네. 뭐 이런 거죠. 으로서가 이해된 것의 명시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발언, 이 발언이라고 하는 건 아우스자게라고 하는데요. 진술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진술 이전. 그래서 이제 발언 이전에 선 발언적으로 이런 이제 이해와 해석이 있다는 거죠. 이해 해석 다음에 발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다루면서 뭔가를 소박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안에 해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해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으로써 없이 그냥 그걸로 보는 게 오히려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모든 어떤 이제 행동은 뭐가 나에게 도움이 되나 이런 것으로 해석이 다 되면서 우리가 모든 걸 만나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근거해 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이게 이제 이해의 앞선 구조라고 합니다. 포어 스트럭처인 거죠. 이걸 이해의 앞선 구조라고 불러요. 앞서 가지고, 앞서 보고, 앞서 잡는, 이걸 이제 이해의 앞선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이해의 앞선 구조에
해석의 의로서 구조가 합쳐지면서 이해와 해석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가지고, 앞서 보고, 앞서 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그리프라고 있죠. 이제 이거 앞선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진 것에 대해서 앞서 보게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해가 가지고 있는 앞선 구조예요. 여기에 해석의 의로서 구조가 붙어가지고 이해와 해석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 내부적 존재자 일반이 세계로 기획투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현존재가 세계 내부적 존재자를 발견해가지고 그걸 이해했다고 할 때 그때 그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이제 의미가 있구나. 이해가 될 때, 이해된 것은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존재 또는 존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여러 밝혀짐에서 분류 파악 가능한 것을 의미라고 한다는 거예요. 분류 파악된 것이라기보다도 분류 파악 가능한 것을 의미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앞서 가짐, 앞서 봄, 앞서 잡음에 의해서 구조지어진 기획투사의 지평이에요. 그러니까 지평, 의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 너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류 파악 가능한 것이 바로 의미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어떤 것이 어떤 것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의 지평, 이해, 의미 이런 것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해석이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어떤 심오한 어떤 영역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란 말 매우 중요한 거죠. 매우. 근데 이 의미는 현존재만이 가지게 되고 현존재만이 의미가 있거나 무의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은 의미로서만 접근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이데거의 존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를 떠받치는 근거입니다. 근거. 그래서 이제 존재의 의미가 매우 심층적이고 사실은 존재할 시간에서 가장 깊은 어떤 우리가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존재겠죠. 존재. 근데 이제 이 의미라는 말도 존재의 의미 이런 말이 있듯이 상당히 심오한 어떤 개념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의미, 이해, 해석 그러나서 이제 발언이 나온다는 거죠. 발언. 이 발언이란 말은 이제 진술이란 뜻입니다. 진술. 뭐 명제 같은 거죠. 명제, 판단, 진술 이런 것이 있죠. 명제, 판단, 진술. S는 P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해석의 파생 형태인 발언이에요. 해석보다도 이 발언이라고 하는 한 단계 또 더 파생적이라는 거죠. 모든 해석은 이해에 근거한다는 거죠. 발언이나 판단은 이해의 앞선 구조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발언이나 판단은 해석보다도 또 이렇게 이제 한 단계 더 이렇게 그 파생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발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이데거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고스나 전통적으로 이런 이제 그 진술이나 명제 같은 것이 로고스나 진리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S는 P이다라고 이렇게 발언이 돼야지 이것은 이제 진리값을 갖는다라고도 이야기가 되었던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명사 하나만으로는 진리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망치 어쨌다는 거죠. 진리를 말할 수 없잖아요. 뭐 망치는 무겁다든지, 망치는 가볍다든지, 망치가 크다든지 이렇게 하면 무겁다고 말했는데 가벼우면 거짓이 되고 무거우면 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발언이 로고스하고 진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언에 대해서는 하이데거가 크게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로 다루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제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포판시스라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존재자를 그것 자체에서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망치는 무겁다 할 때 뭐가 되죠? 이 망치가 부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술이 이루어지는 거죠. 망치는 무겁다 라고 할 때 주어 수어가 이제 되어서 이 이제 서술이 이루어지게 되면 오히려 사실은 한정되게 됩니다. 이 망치라고 하는 것은 매우 풍부한 것입니다. 망치는 무겁고 쇠로 되어 있고 어떤 모양이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 망치인데 무겁다라고 이렇게 서술을 해버리게 되면 망치의 무거움으로 시야가 한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의 내용은 생기게 되는데 망치라고 말해서는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근데 망치는 무겁다라고 할 때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망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부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 무겁다라고 할 때 이 망치의 어떤 이제 그 특징이 한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함께 나눔, 미타일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미타일룽이라는 말은 독일어로는 전달이라는 뜻인데요. 하이데거가 이제 이것을 하이픈을 넣어가지고 미타일룽 이렇게 하면 함께 나눔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두 사람이 무언가를 같이 공유하는 쉐어의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발언을 할 때는 뭔가가 쉐어가 돼버리게 됩니다. 쉐어가 둘이서 전달된다기보다는 쉐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세 가지가 바로 발언의 양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이데거는 로고스의 구조를 이야기하는데요. 로고스의 구조에 대한 인식이 진전하면 이제 그 서술적 의로서가 시야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고대 철학이 로고스를 하나의 존재자로 봤다는 거죠. 더 심하게 보면 눈앞의 존재자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 철학이 로고스를 옳게 잘 보지 못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의 눈으로 볼 때 눈앞에 있는 로고스의 첫 번째 탐구는 여러 단어들이 함께 눈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를 결합과 분리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합과 분리만 보게 되면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서 보는 이런 해석적 연관을 보지 못하고 결합과 분리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로고스의 학, 논리학이 판단이론으로 명제론으로 이렇게 와해되어 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계사라고 하는 것도 둘을 이어주는 하나의 그 끈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종합 구조로서 S는 P이다 할 때 이게 이제 연계사잖아요. 코플라.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나의 이제 그 이어져 있는 것으로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다란 말은 존재와 관련되고 더 심오한 이야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그 논리학에서는 전통 논리학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서술적인 의로서가 시야에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서 봄에 있어서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눈앞의 존재자의 어떤 그 것에 많이 사로잡혀 가지고 결합과 분리로만 보는 한계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4절 그 마지막 가의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에 있음과 말 언어라고 해서 하이데거가 말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설명을 했죠. 하이데거 본인이 이 절은 매우 압축적으로 된 것이라서 매우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뭐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 보기에는 우리가 시간적인 그런 이제 여건도 안 되고 우리 강의 전체가 존재와 시간을 한번 둘러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좀 보지는 않고요.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하이데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처해 있음 이해와 더불어서 똑같이 근원적이다. 동근원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상이 처해 있음이나 이해나 말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해 있음, 이해, 말은 동근원적이에요. 이렇게 동일근원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이해 가능성을 분류 파악한 것이죠. 그래서 말은 해석과 발언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처해 있음 이해 말이랄 때 이해와 말이 같은 어떤 위상이면 여기에 이해 해석과 발언이 이렇게 따라 붙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해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똑같은 어떤 이제 그런 그 위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해석과 발언 밑바탕에도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근데 하이데거가 말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언어로 말하기 이전의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은 언어가 돼요. 슈프라헤. 이건 이제 말이 밖으로 나와서 발설된 것, 슈프레헨, 발설된 것이고요. 레데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거에게서는 어떤 그 발설되기 이전에 어떤 그 더 심오한 차원을 말할 때 말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말은 거기에 대해서 보위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을 벨레데테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말의 대상을 말하는 거죠. 대상. 그리고 말해진 것 자체 이건 보포온이라고 하는데요. 겔레데타라고 해요. 이것은 이제 말의 어떤 의미 같은 거죠. 의미, 내용. 의미보다는 내용이 좋겠네요. 말의 내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타일룽, 서로 쉐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감정 같은 것이 표명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말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어떤 것에 대한 말함이고, 이게 이제 보위버 벨레데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은 이해를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나누게 될 때 말에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서로 쉐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함께 스터디를 하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인도에 외국어를 전혀 모르는 한국 사람과 프랑스 사람이 같이 있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사람들이 손짓 발짓 써가면서 두 사람이 뭔가 의사소통을 하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겠죠. 거기에 뭔가가 대상도 있고 내용도 있고 함께 나눔도 있고 표명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렇게 뭐 한국어라든지 프랑스어가 서로 이렇게 통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손짓 발짓 하면서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서로 말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이제 그 밖으로 말해지게 되면 언어가 되어 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처해 있음에 표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음성의 떨림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속도라든지 방식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처해 있음을 표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 가능성, 처해 있는 이해 가능성을 의미 부여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이 이해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들음에서 분명해진다고 하이데거는 보고 있는데요. 들음이 오히려 말함을 구성한다고 할 정도로 들음의 위상은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가 음성화되는 것이 이미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 이렇게 이제 음성이 나오게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음향을 듣는 것도 이미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음향을 지각할 수 있다고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군가에게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공존재인 현존재가 실존적으로 타인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말하는 거 듣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들음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친구의 목소리, 양심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이제 열려 있음.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고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들음과 귀 기울임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도 말해진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열려 있음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한다 들으면 이런 실존론적인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만 누군가가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건성으로 듣는 것은 진정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들음의 이해함의 결여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침묵도 어떻게 보면 더 본래적인 말과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말함의 다른 가능성 중에 하나입니다. 침묵도. 그래서 이제 침묵도 어떻게 보면 말보다 더 잘 말할 수가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하이데거가 베를린 대학인가요? 거기로 이렇게 이제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농부 친구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고개를 저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고개 젓는 것에 의해서 하이데거가 딴 대학으로 가는 걸 포기했다. 안 가기로 했다. 이런 이제 일화가 있을 정도로 굳이 말이 필요 없죠. 그냥 고개 저으면 바로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묵함이 오히려 더 본래적으로 더 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성적 폭물 존 로건 에콘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 정의죠. 이것은 발생 가능하다는 말이 아니고 인간이란 존재자가 세계와 현 존재 자신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할 때 이성적 폭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은 자신의 기초를 논리학에서 찾았는데 하이데거가 보기엔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의 것의 존재론에 근거하고 있는 그런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어떤 강의들 줄 보게 되면 논리학이라고 하는 제목의 강의가 많았어요. 근데 그런 강의들은 대체로 어떤 거냐면 논리학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 논리학, 전통 논리학을 극복하고 생성하는 새로운 논리학을 하이데거는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눈앞의 것에 존재하는 논리학을 넘어서려고 하고 이제 또 말과 관련해서 논리학뿐만 아니라 의미론에 있어서도 훔볼트 같은 사람이 여러 언어를 연구해가지고 아주 이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의미론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미론은 현존제의 존재론에 뿌리박고 있고 의미론이 일어서느냐 넘어지느냐는 현존제의 존재론의 운명에 달려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말이라든지 진술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한 명제, 말, 그리고 이제 논리학, 의미론 이런 부분들은 다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이런 실존론적인 분석론이 되고 존재론적인 차원까지 가야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다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 이런 것들은 하이데거의 후기 언어 철학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하게 되고 언어로의 도상에서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도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더 발전된 언어 철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하고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하이데거는 5장 앞부분에서 세계 내존재 에서 내존재를 봤다는 거죠. 이것은 처에 있음, 이해, 말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처에 있음과 관련해서는 이제 기분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현 사실성, 내던져져 있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해에 있어서는 존재 가능 존재, 기획투사,
이런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이해가 형성되면 해석이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해석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해석이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발언, 진술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제 해석과 발언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것이 바로 이제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이해나 처에 있음과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이제 네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말의 대상과 말의 내용과 이제 함께 나눔, 그리고 표명, 이제 처에 있음과 같은 그 기분의 표명 같은 것들이 말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이제 그 논리학이나 의미론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내 존재를 이 세 가지로 처에 있음, 이해, 말로 이렇게 그 하이데거가 분석을 했고, 다음 나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빠져 있음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본래적인 어떤 그 내 존재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새로운 차원으로 이야기가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그 5장 앞부분만 하는데도 1시간 16분이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매우 긴 강의인데요.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5장의 나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